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지닌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끊임없이 남중국해, 연해주 등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한도 끝도 없이 표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은 사실 섬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항하고 있는 세계 1위 강국 미국은 국경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국가가 그다지 많지 않고 양옆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끼고 있어 해외 진출이 용이한 반면 중국은 미얀마, 베트남, 부탄, 네팔, 인도, 북한, 키르기스탄, 라오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무수히 많은 국가와 국경을 접합니다. 때문에 이 국가들과 오랜 분쟁 역사를 지니고 있고 중국이 해외로 진출하려 해도 다른 국가들에 막히게 되죠. 특히 중국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한국, 일본, 러시아, 대만 및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 공산당은 이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깡패 같은 행동이라는 비난을 전방위적으로 받으면서도 주변 국가들에게 온갖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중국이 무려 러시아를 배신하고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려다 뜻밖의 한러연합에 부딪혀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린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저희 채널에서는 러시아 대 중국 전쟁이 발발하면 어느 나라가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가 라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러시아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물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의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왔습니다. 오직 3%의 시청자들만이 중국이 이길 것이라 점쳤고 67%에 해당하는 시청자들은 모두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 한들 러시아는 소련의 뒤를 잇는 국가이기에 소련 시절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쌓아놨던 온갖 무기들 그리고 기술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겠죠. 실제로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1위인 미국의 뒤를 이어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어 둘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대는 핵전력이라는 비대칭 전력이 존재하고 국가들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쉽게 벌어지지 않는 만큼 국가들 간의 힘겨루기는 오직 전쟁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전쟁이 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중국에게 경제력이 훨씬 뒤떨어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수차례 뒤통수를 맞으며 등쳐먹힌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부족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바이칼 호수를 생수 공장으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공은 바이칼호 인접 땅들을 대량 매입했고 공장을 만들기 위한 자재를 옮기는 등 러시아 정부 몰래 은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러시아 정부에서는 기겁하며 해당 중국 기업을 법원에 고소했고 러시아 법원은 2020년 6월 해당 부지에서의 공장 건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중국의 생수 공장이 정상적으로 완공됐다면 러시아는 재앙과도 같은 일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수 공장인 삼다수 공장은 하루에 3,000톤가량의 생수를 취수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바이칼호수 중국 생수 공장은 하루 14만 5천 톤의 취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려 48배 규모로 중공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둑질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뉴스로 접한 러시아의 네티즌들은 그래도 늦지 않은 시점에 정부가 알아채서 다행이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업을 호락호락하게 봐선 안 됐습니다. 중국 기업은 러시아 법원의 명령 따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져 러시아 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순간까지 중국 기업은 바이칼호수 인근 매입 부지에 생수 공장 건설을 진행하여 결국 완공하고 말았고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호텔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서서히 종식되어 러시아의 빗장이 풀리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생수를 러시아에게서 뽑아가고 막대한 관광 수익까지 올리기 시작하겠죠. 때문에 러시아 내부에서는 중국 기업의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부지를 모두 몰수하고 중국인들을 러시아 땅에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에게 당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대동맥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이고 러시아의 제1운송수단은 철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시아 전체 화물의 80%를 철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철도 인프라는 매우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낡은 시스템과 낙후된 시설로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10년 전부터 이것을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 떡밥을 가장 먼저 문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 중공을 선뜻 믿어 일감을 내준 러시아는 이후 두고두고 뼈저리게 후회할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우선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와 카잔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1대1로를 내세우며 주변국들의 인프라를 닥치는 대로 수주하던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냉큼 낚아채게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모스크바 카잔 고속철도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진행하려 할 때마다 중국 측과 마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국의 노동자들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었던 것에 반해 중국은 철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중국에서 시작하여 중국으로 끝나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시 중국은 사판자루도 뜨지 않겠다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단 하나의 협의점도 찾지 못했고 2019년 4월 모스크바 카잔 고속철도는 전격 무산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시간과 돈만 낭비한 바보가 되고 말았죠. 한국과 기적적인 협상을 일궈내기 전까진 말입니다. 극동아시아 지역은 러시아의 부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극지방에 가까운 러시아의 지리적 특성상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의 존재는 경제 발전에 절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중국 역시 이 극동지방을 자신들의 영역 확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토의 동쪽 끝에 있는 도시인 훈춘시에 내륙 항구를 건설 추진함으로써 바다로 뻗어나가겠다는 것인데요. 훈춘시는 바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만강을 통하여 동해, 북극 항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두만강을 잘 정비하기만 한다면 소형 선박뿐만 아니라 대형 선박까지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남중국해 이외에도 중국이 반드시 뚫어야 하는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훈춘시, 두만강의 항로를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방해되는 국가가 하나 있죠. 극동지방의 맹주인 러시아가 중국의 항로 개척을 놔둘 리 없다는 생각에 중국은 상당히 소름돋는 물밑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아무르강을 건너면 하바롭스크라 불리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과의 국경에 가까운 만큼 중국인들이 바글바글 거릴 정도로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이곳에 몰려들어온 중국인들은 집을 마구 사들이며 집값을 폭등시켰고 정작 러시아인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는 중국인들은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러시아인들이 노점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들이 노점 상권을 독점하였습니다. 이 정도가 너무 심각한 나머지 2007년 러시아 당국은 외국인의 노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정도였죠. 또한 이 지역의 농지 중에서 중국인들은 무려 35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농업은 중국인이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최근 러시아 인터넷상에는 극동 지역은 중국이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사실상 중국의 땅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들을 파견시켜 해당 지역을 테라포밍하고 결국 그 지역의 지배권을 빼앗는 전략을 러시아에게도 취한 것이죠. 이게 전부 중국 선포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러시아 내부에서는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사학자들은 굳이 극동지방의 근원을 따진다면 그것은 한국이라 할 수 있다. 오래전 이 지역에 나라를 세웠던 발해가 극동지방에 싹을 심은 것이기 때문에 이곳의 소유주를 따진다면 그것은 한국이 돼야지 중국은 절대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중국의 손아귀에서 빼내기 위해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내세우고 있는 신남방 정책 다음으로
신북방 정책 역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은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였던 만큼 한러 경제협력, 문화예술, 인적 교류에 힘을 바치겠다 결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협력이 나인브릿지입니다. 철도, 전기, 조선, 가스, 항만, 북극항로, 농림, 수산, 산업단지로 대표되는 나인브릿지는 러시아의 모든 인프라를 한국이 도맡아 발전시켜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시베리아 횡단열차 프로젝트, 자루비노항 개발 프로젝트는 양국에게 있어 엄청난 경제적, 안보적 시너지를 가져다줄 전망인데요. 만약 자루비노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한국의 주도로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재정비된다면 한국은 새로운 무역 루트를 뚫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배가 출발하여 중국 산둥반도에 간 뒤 그곳에서 시작하는 실크로드를 이용하여 유럽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루트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중국의 횡포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를 거쳐야 한다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죠. 하지만 자루비노항이 개통되고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속초항에서 출발하여 자루비노항까지 해상으로 운송하고 이후 자루비노에서 유럽까지 시베리아 철도로 운송하는 다이렉트 길이 뚫리게 됩니다. 유럽에 도착할 때까지 거치는 국가는 오직 러시아 하나로 천문학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문제에 엮이는 피곤한 일도 없어집니다. 중국이 고대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편취하던 막대한 유통 마진을 한순간에 없애는 카드를 한국과 러시아가 쥐게 된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중국의 동해 진출을 막기 위해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애당초 러시아, 한국, 북한의 삼각동맹을 만들어 중국을 해상 봉쇄하고자 하는 그림이었으나 유엔의 북한 제재로 인해 백지화됐었는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러시아 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협력이 없더라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해상 진출을 막는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논의되었던 나인브릿지 사업의 뒤편에서 비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시행 절차를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들려왔죠. 한국과 러시아의 계획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중국은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에 못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나인브릿지는 위와 같은 사업들 이외에도 금융, 문화 혁신, 에너지, 4차 산업혁명 등 두 국가가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의 협력을 약속하였는데요. 한국과 러시아, 다르다면 너무나도 다른 두 국가가 뭉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